네, 안녕하세요. 경인교육대학교 온정덕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과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이 그림은 교육 개혁 혹은 이제 교육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셨던 그 플란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그림이에요. 제일 첫 번째 보시면 그 방향을 명확하게 한다. 그러니까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이 무엇인지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협력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공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어떤 책임의식, 이제 책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 보시게 되면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교과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의 측면에서는 아마도 주로 제가 첫 번째의 사항이었었던 그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초점화하는 것과 학생의 깊이 있는 학습을 이끌도록 하는 것에 좀 더 어떻게 보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그 초점을 명확하게 한다, 교육의 방향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이것을 공유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2022 개정 그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 보게 되면 비전으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이라기보다는 이제 비전에 가까운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책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비전과 함께 개정의 중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그 일관성 모형에서 살펴보았었던 것처럼 총론에서 제시되었었던 이러한 방향성이 어떻게 교과교육과정에 반영되고 구현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를 좀 명료할 필요가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학생들에게 역량을 길러주는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역량이란 무엇인가?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미 역량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에 대한 그 OECD의 정의를 보게 되면 특정한 맥락이나 상황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통합적으로 작동시켜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맞닥뜨리게 될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이제 세상이잖아요. 그러한 세상에서 복잡한 문제나 요구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가닉과 함께 연구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역량을 갖춘 사람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하는 상황이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학습에서의 전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황 속에서 배운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나 맥락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역량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총체성입니다. 그래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 교육과 같지는 않고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식, 가치 및 태도라고 하는 것이 통합적으로 작동되는 전인적인 발달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은 이제 발달적인 특성을 지녀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마다 발달의 속도가 다른 것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역량을 지니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지? 라고 했었을 때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doing by thinking 이라고 영어를 썼는데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활동 중심 내지는 활동 학생들과 교사가 활발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활동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나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와 같이 사고가 관여되는 함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역량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과교육과정을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수행을 드러내도록 할 것인가 신경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역량기반 교육에서 흔히 가지고 있는 5개념 중에 하나가 역량교육은 지식교육이 아니다. 그 반대다. 하거나 혹은 역량교육은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하긴 외국의 문서들도 보게 되면 그 핵심 역량을 이야기하면서 21세기의 기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식이 없이 기능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할 때도 보게 되면 무엇인가를 가지고서 무엇에 비추어서 사고를 하죠.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가 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역량을 도입하면서 많은 것을 아는 교육,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교육으로부터 적용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from knowing to doing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여전히 우리가 인지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 메시지가 나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인지적인 요소, 가치와 태도와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과에서 내용관, 교과관,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사회 간의 연계성이 훨씬 더 강화가 됩니다. 앞서 그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우리는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교과로 쪼개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각각의 교과를 잘 배우면 세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 있는 현상들은 하나의 교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과 간의 연계성, 그리고 여러 교과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을 작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배운 것을 삶으로 전이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역량 기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가 실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을 탐색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에서 강조되는 점들이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심층학습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깊이 있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피상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러십니다. 진도 나가느라고 너무 바빠요. 가르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되는 것이 가르쳐야 될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가? 우리 학생들이 그 내용을 삶 속에서 펼쳐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내용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던 선생님들께서 단원을 개발하시던 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학교에서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생성적인 성격을 띠는 내용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학습자에게 단순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고와 탐구를 통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를 왜 가르치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교과 교육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전문가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의미 구성의 체계를 단순하게 습득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삶과의 연계성인데요. 거기 제가 맥락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울 때 맥락 속에서 배워야지 이것을 다른 맥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다른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습자의 삶의 맥락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수학과의 경우에는 과학의 맥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과서가 너무 탈맥락적으로 쪼개져 있는 정보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께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 아니야? 우리가 각 교과의 전문가를 기르려고 하는 그런 교육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까 봐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그것보다는 삶과 연계되어서 깊이 있는 학습, 그래서 좀 더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의 축에 보시게 되면 교과 간의 통합을 강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통합의 주체는 우리 학습자입니다. 우리 학습자들이 내지는 학생이 학습하는 방식을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정보를 연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교육과정 통합 내지는 교과 간 연계성을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내가 다른 교과의 선생님들과 협업을 한다. 내지는 제가 본인이 한 여러 개의 교과를 가르친다라고 했었을 때 나는 우리 학생들이 서로 다른 영역의 교과 간의 내용을 연결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게끔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습에 대한 성찰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외국의 문서에서는 learning to learn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바깥에서 나의 학습의 과정을 메타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성찰한다는 의미이거든요. 저희 대학에 어느 교수님께서 이제 역사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신데요. 그 한국사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세부 전공이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선시대 역사를 가르치는데 저한테 그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역량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예비교사는 우리가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역사적 사고가 굉장히 강조되는 수업이었습니다. 당연히 역량을 지향하고 있는 수업이었어요. 그 교수님께서는 조선시대의 특정한 사건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료들을 우리 아이들이 분석하고 해석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탐구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교사들이 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료를 알아야 되지요? 라고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학습의 과정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학생들이 그러한 활동을 아니면 수행을 하는 과정 중에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사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누가 이 사료를 작성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 사료를 읽어나가는 나의 관점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 사료에서는 A라는 점에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다른 사료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처럼 자신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과 과정을 조금 더 메타적으로 아이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했었다면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요, 나중에 교사가 되어서 역사를 가르칠 때에도 본인이 경험했었던 그 역사적 탐구의 과정을 적용을 해서 역사적 사건을 단순하게 암기시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과거가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강조점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실생활 맥락에서 내지는 새로운 상황에서 적용할 때 가능해질 것이고요. 당연히 삶과 연결된 학습은 학습의 깊이를 더해주겠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간 연계 수업은 활동 중심의 통합이 아니라 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촉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을 점검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그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ssessment for Learning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도와주는 평가라고 해서 교사의 피드백을 이제 강조하는 입장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Assessment as Learning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과정 그 자체가 오히려 그러니까 평가의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 제일 마지막에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렸었던 이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은 후자, Assessment as Learning, 과정으로서의 평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일부러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의 방식으로 다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심층 학습과 실제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 이제 연결되는 고리이고, 이제 메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이가, 그래서 제가 메타 학습과 전이를 똑같이 빨간색을 이제 넣어놓은 곳이 내가 새로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상황을 읽어내고 맥락을 읽어내서 이 상황에 필요한 어떤 지식을 끄집어 올 것인가, 어떤 기능을 내가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메타 학습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량과 주도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그림이죠. 그 OECD에서 만드는 학습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거기 빨간색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넣어주는 것, 내가 길을 아이들한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침반의 그 가운데 칸을 보시게 되면 Core Foundation이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의 바깥쪽에서 Transformative Competences라고 변혁적 역량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 해결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우리가 말하는 3R, 기초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는 이제 리터러시, 뉴머러시, 그러니까 문해력, 수리력, 그리고 디지털 소양과 더 나아가서 데이터 소양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탄탄하게 하면서 역량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강조점인 것이죠.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제 학습자의 에이전시, 학습자의 행위 주체성, 그리고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코-에이전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교수 매체나 아니면 교육과정을 매개로 해서 교사와 학습자가 만났다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장에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학생들이 나름대로 가능성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과정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제 오른쪽에 끝에 보시게 되면 well-be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being well, 그러니까 약간 존재론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행복해야 되고 being well을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하다, 잘 산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 사회의 well-being을 위해서도 우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 틀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역량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입니다. 보시면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라고 하는 세로 개의 차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앞선 나침반에서는 그 나침반을 구성하는 축에 이 knowledge, skills, attitudes and values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지금 꽈배기처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긴 하지만 아까 전에 왜 총체성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실제로 이제 발현되는 과정에서는 통합적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과교육과정을 개발을 하던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단원을 개발할 때 항상 고민해야 되는 몇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점입니다. 포커스인 거죠. 나는 뭐를 가르쳐야 되지? 그런데 왜 내가 그것을 가르쳐야 되지? 라고 했었을 때는 그것을 배워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지가 항상 같이 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의 지향점이면서 동시에 학습의 결과를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커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학습의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깊이입니다. 초점과 깊이는 같이 가는 부분이죠.
앞서도 계속해서 강조했었지만 학생들이 의미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사고와 어떻게 보면 탐구의 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연결성과 일관성인데요. 연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수직적 연결성, 그러니까 학년이 점차 거듭해 가면서 깊이를 더해가는 방식으로 심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그 해당 과목들을 몇 개 가르치시긴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리고 초등 선생님들은 그 많은 과목을 다 가르치고 계시죠. 학생들은 그 많은 과목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교과 내용들 간의 연결성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걸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관성은 앞서서 체제의 모형이 있었잖아요. 그 플란이 제시했었던 코히어런스 모델처럼 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일관되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하나의 준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을 위한 제시 방식입니다. 이 교육과정 문서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문서를 읽는 독자들은 예비 교사들일 수도 있고 아마도 주된 독자는 교사들이겠죠. 우리가 교사들의 교육과정 문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의도를 숨겨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교육과정이 설계되었는지를 갖다가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 문서가 이렇게 제시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육과정 문서가 지나치게 처방적인 문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사와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을 가능하게끔 하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포용성인데, 사실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역량의 합이 아니죠. 각각의 교과를 배우는 데 있어서 교과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가운데에다가 화살표를 좀 진하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선 OECD의 연구, 제가 시간 관계상 그 OECD의 연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살펴봤는데요. 해외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더라도 이 역량은 크게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는 경향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교과 역량을 구성하는 세 차원을 일부러 화살표를 표시했었던 것처럼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교육과정 문서의 제일 첫 번째 항목은 설계의 개요입니다.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모든 문서 앞에 일러두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전 교과 공통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설계의 개요라고 하는 항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설계의 개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생님들로 하여금 이 교과 교육 과정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커다란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총론에서 지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 핵심 역량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과 교육 과정 문서에서 영역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영역을 설정을 하였는지, 그리고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이제 핵심 아이디어, 이제 곧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것들이 어떻게 도출이 되었으며 그것과 성취 기준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등, 어떻게 보면 이 교육과정 설계의 전반적인 과정과 그 논리를 설명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성격과 목표 항목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성격과 목표를 분리하기도 했고 같이 넣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성격과 항목이 목표가 의외로 중복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격과 목표를 하나의 항목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 교육이 왜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측면, 그리고 아까 역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 교과 학습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뭐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 그러한 그 교과 관련 능력들이 목표에 반영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목표를 지식 목표, 기능 목표, 가치 태도 목표로 진술이 됐었는데 우리가 역량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능력 특성이라고 한다면 목표를 통해서도 이 교과를 다 배우고 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이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입니다.
내용책이 따로 성취 기준 따로 해놓지 않고 일부러 같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취 기준은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되었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취 기준은 선생님들께서 분석하시면 내용 체계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용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교육 내용의 범주와 위계를 보여주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내용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서 그 역량의 세 차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가치 및 태도라고 하는 별도의 항목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및 태도 이렇게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배워서 성취해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 체계라고 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 내지는 체제를 보여주는 표라고 한다면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될 것. 선생님들 앞서서 제가 역량의 특성 이야기할 때 수행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취 기준, 학교 교육의 성취가 우리가 역량이라고 본다고 하면 당연히 이 성취 기준은 역량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학생의 수행을 보여주는 문장으로 진술이 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이 성취 기준을 보시고서 아하, 이 성취 기준이 내용 체계에 있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 체계표를 살펴보시게 되면 첫 번째 조직자는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조직자이면서 그 교과의 전체적인 얼개, 구조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 영역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질적 적정화로 나아가기 전에 양적 적정화 자체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게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쉽게 가르치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 적정화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을 적정하게 이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여기에서부터 영역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양적 적정화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영역별로 구성화된 세 가지 범주,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차원,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이것을 지식적 이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될 것, 혹은,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사고나 탐구의 과정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도 강조했었던 비인지적인 요소들, 그 교과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주고자 하는 태도 및 가치 이렇게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핵심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문서를 보시게 되면 어떠한 그 그림을 보시게 되냐면 이와 같은 그림을 보시게 될 거거든요. 제일 위에 보시면 영역이 있고요. 바로 밑에 핵심 아이디어가 있죠. 제가 핵심 아이디어 옆에다가 점을 3개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역도 많이 설정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및 태도를 아우르면서도 이 영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핵심적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지?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지식화 시켜야 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체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오히려 이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및 태도가 서로 연결되거나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정말 우리 교과 핵심 아이디어 맞나? 라고 할 때는 어떤 질문을 해보시면 되냐면 우리 교과가 기반하고 있는 이 디서플린 있잖아요. 학문. 이 학문의 가장 기저를 이루는 근본적인 아이디어인가?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fundamental idea라는 말 사용하기도 하고 core ideas 혹은 big ideas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과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학교 바깥에서도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가 역량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교육과 삶을 연결시켜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의 전문가로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이 개념적 렌즈를 장착을 해서 우리가 그 사회의 현상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핵심 아이디어는 교과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동시에 학교 바깥에서도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 이 핵심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제 그림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인데 이게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읽힐지 모르겠는데 그 가장 구심점을 잡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내용에 포커스, 초점을 부여를 하면서 깊이 있는 학습의 기반이 된다. 그리고 여러 교과를 연결하는 구심점으로서 작동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점 기능은 방금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생성할 수 있도록 경험해야 되는 어떤 과정 내지는 실천, 문제 해결 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능과 좀 수업 활동을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교과교육과정 문서 체제를 보실 때에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혹시 수업 활동은 아닌가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 성취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성취 기준을 내용 기준으로 생각하거나 수업 활동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가의 기준에 좀 더 가까운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성취 기준 이퀄 평가 기준이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성취 기준이 어떤 레벨이라기보다 어떤 시점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가. 혹시 이게 단원의 수준에서 성취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는가, 영역의 수준에서 성취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 체계와의 연결이 드러나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 내용과 함께 물론 성취 기준이 바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성취 기준의 수가 학습 내용의 양과 이제 긴밀하게 연결해서 이제 논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학교 자유 시간이라고 하는 제도를 들여오잖아요. 특히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17주 내지는 17회 기준으로 수업을 빡빡하게 이렇게 내용을 촘촘하게 넣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주의 분량은 학교에서 교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16주 내지는 16회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을 연결하게 되면 연속성과 발달이 드러나는가.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에요. 하지만 성취 기준이 4학년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파악한다는 차원에서도 성취 기준을 연결하게 되면 그 연속성이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사의 자율성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성취 기준을 보게 되면 교사들에게 이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세요 라고 하는 것을 약간 지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이제 교사학습과 평가인데요. 이게 교사학습 따로 평가 따로 가게 될지, 교사학습이 평가로 가게 될지 아직 그것은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을 2차 연구에서 곧 수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교과 외 활동을 통해서도 아니면 학교 교육을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주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주로 교과 교육 과정과 관련지어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을 좀 요약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심을 좀 해보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교과 목표를 통해서 핵심 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은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자기 지식화시켜야 되는 것을 핵심 아이디어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 소양을 탄탄하게 만들면서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국가사회적인 요구도 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태 전환 교육을 비롯해서 어떤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우리를 괴롭혀 왔었던 이제 범교과 학습 주제도 가능하면 좀 더 교과에서 흡수하는 방식으로 현재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미래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와 별도로 떨어져 있는 어떤 이상이나 꿈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선생님들께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교육 과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